시간에는 양반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직접 보강용으로 아주 빠르게 설명을 할 거예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반전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 목표는 뭐냐면 풍자의 개념과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반전은 풍자 소설이잖아요. 뭘 풍자했습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그 다음에 횡포에 대해서 풍자한 거예요. 뭘 통해서요? 양반매매 증서라는 소재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풍자라는 것이 뭐예요? 개인 또는 사회 부조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으니까 애둘러서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웃음을 유발하면서 대상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자는 대상을 비꼬거나 조롱하여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습게 표현하면서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자를 사용하면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사회 부조리를 애둘러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풍자의 기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이 양반전은 그러면 누가 쓴 것입니까? 박지원이라는 실학자가 쓴 것인데, 그러면 이 양반전을 박지원이라는 이 실학자가 쓴 이유는 뭐냐? 양반들에게 뭔가 경계를 하고 싶은, 뭔가 교훈을 주고 싶은 이런 목적에서 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양반전을 펴낼 때 서문 박지원이란 작가가 양반전 앞에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반전을 쓴 목적이 될 거예요. 즉 선비란 하늘이 내린 벼슬이요 사의 마음을 뜻이라 하는데 그 뜻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선비가 갖춰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죠. 선비는 이래야 돼. 권세와 이익을 꾀하지 않고 권세와 이익을 꾀하지 않아야 되는데 꾀하죠. 양반 매매 증서 두 번째 매매 증서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세해도 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러면 출세를 해도 선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양반 매매 증서 두 번째에 보면 출세하면 사에서 벗어나고 이익을 꾀하고 횡포를 행하죠. 이런 것을 경계하고자 이 양반전을 썼다는 얘기죠. 곤궁해도 사의 도리를 잃지 않는다. 곤궁하다, 매우 가난하다. 매우 가난한 처지라도 사회 선비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고 이름과 저리를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이 양반들을 써서 경계한다는 내용이죠. 문벌과 지체를 재화로 삼는다는 것은 돈주머니로 삼는다. 돈주머니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문벌은 자신의 가문이고요. 지체는 자신의 직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직책과 가문을 이용해서 부당한 일을 챙긴다.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챙긴다. 이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죠. 대대로 이어온 덕을 팔아먹는다면 장사꾼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장사꾼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파는데, 직책을 파는데 선비는 그래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양반전을 짓는다. 여기가 바로 양반전을 짓는 목적이에요. 양반은 이런 도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반전을 써서 양반들에게 경계해요. 그래서 매매증서, 양반 매매증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통해서 양반들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 이제 조선 후기 사회에는 신분제가 동요되었죠. 왜냐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에서 이제 납속책이라든가 공명첩을 발행해서 평민이나 천민들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신분 질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분홍이 늘었어요. 분홍이나 신흥 부유층 혹은 신흥 상인층이 늘어서 이들이 양반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양반 매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매점 매석. 양반이란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란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공명첩이나 납속책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시행해서 신분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매점 매석, 아이고, 매점매석이 아니고 매관매직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을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매점매석은 뭐 물건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물건을 사재기 하는 것을 매점매석이라고 하고요. 매관매직은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 양반전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죠. 매관매직이 성행해서 뭐였다? 신분제가 동요되었다. 신분제가 동요되었다는 것은 신분제가 흔들렸다는 거지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이 양반전을 쓴 박지원이란 작가도 신분제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꼬이는 문제로 많이 내니까 조심하시고요. 신분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신분제가 동요되긴 했으나 신분제 폐지에 대한 주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 단지 뭐예요? 양반으로서 사대부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글 전체는 양반 매매 증서를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양반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양반을 어떤 점을 풍자하냐? 무능력한 것, 그리고 실제 등장하는 양반이 무능력한 것, 그 다음에 매매 증서를 통해서 양반들의 허례허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 증서를 통해서 양반들의 횡포와 사치 이런 것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파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라고 했어요. 자, 정선군은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했다. 근데 이 양반은 가난하지만 인성은 좋았다. 오케이. 덕성은 있었다.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만큼 이 양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양반은 인성은 좋았다. 어질었다. 덕성은 있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서 해마다 관청에 환곡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쓰여서 천섬을 이뤘다. 그래서 환곡을 통해서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죠. 환곡이라는 것은 봄에 구워다 먹고 가을에 갚는 제도죠. 그래서 빈민구율 제도인데 이 양반은 너무 가난해서 매년 환곡을 꿔다 먹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한 게 천섬에 이르렀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수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경제적으로 가난했다는 처지를 알려주고, 강원도 감사가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직책이 꽤 높은 각 도의 최고의 벼슬, 오늘날로 치면 충남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고를 돌아다 보다가 환곡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크게 화를 냈는데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축낸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낸 거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환곡을 구워다 먹고 갚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했다. 그래서 감사가 그 빚을 갚지 못하는, 환곡을 갚지 못하는 양반을 가두라고 했으나 군수는 차마 가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군수는 이 양반의 인격을 높이 사서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릴 정도로 덕성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군수는 양반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차마 가두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한 이 양반의 무능력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의 무능력을 비판했다. 그래서 희화화했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풍자했다.
풍자. 풍자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대상을 비판하는 거니까 여기 양반을 풍자하면 나왔고요.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황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쯧쯧. 양반이라 한 푼 얻지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그래서 여기서 누가 한 말이죠. 양반의 아내의 입을 빌려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작가 의식을 대변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내의 말을 통해서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드러난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다음 달러 봅시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타지 못해 그만큼 신분제도가 엄격했어요. 그렇죠? 문란해지긴 했으나 양반과 상민 간의 구분은 엄격했다는 것.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그래서 양반들은 돈이 없어도 대접을 받고 그 아래 상민들은 돈이 있어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여기서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마을에 사는 부자는 양반의 신분을 사려 하는 거죠.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왜? 돈이 있어도 맨날 양반만 나타나면 굽실거려 하니까. 지금 저 양반이 황곡을 갚지 못해 아주 가난한 처지에 있죠. 저 양반, 황곡을 갚지 못하는 양반.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양반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고 팔 수 있다.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매관, 매직 하는 당대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분제가 흔들리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황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황곡을 갚았다. 그러니까 양반 신분을 이 부자가 산 거죠. 그래서 자, 현실적인 사건 전개로 현실의 문제를 풍자하고자 이렇게 현실적인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산 이유는 뭐예요? 양반의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 양반의 특권은 뭐예요?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군수는 양반이 1000섬이나 되는 황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황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는 양반이 황곡을 갚은 건 알았는데 어떻게 갚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자 군수가 직접 양반의 집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의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급히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왜 이런 거죠?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은 이미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고 자신은 뭐가 된 거죠? 평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인 군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춰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낮춰 불렀어요? 소인이라고 낮춰 불렀어요. 그리고 또 양반과 평민은 옷차림도 달랐죠. 잠방이와 번거지는 평민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번거지와 잠방이를 통해서 신분에 따라 입는 옷도 달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신분에 따라 자신을 부르는 호칭도 달랐구나. 그래서 평민은 소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누구의 말입니까? 군수의 말입니다. 양반은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아뢰었다. 황송합니다. 소인이 자신이 이제 평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 자신을 욕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황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부자에게 신분을 팔았으니까요.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양반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군수는 감탄해서 말했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누구인 거죠? 여기서 부자는 신분을 산 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이것은 뭐야? 이 군수가 누구? 양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정말로 칭찬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반어법을 쓴 것일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양반을 사고 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송의 꼴투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 골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서 양반을 사고 판 일을 모두 알리도록 하자. 나도 당연히 증서에 서명을 하겠다. 그러면 이 군수의 의도는 뭡니까? 자,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막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러면 이 군수는 부자가 양반 신분 사는 것을 왜 이렇게 막고 반대했을까요? 자, 양반은 아까 작가의식에서 그 양반전 서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양반은 양반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 부자는 양반으로서의 그 도리, 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양반을 반어적으로 조금 이렇게 치켜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군수는 관청으로 들어와서 고을에 양반과 농사꾼, 장인,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놓았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계급은 사, 양반은 사고요. 농사꾼은 농, 장인은 공, 장사치는 상.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계급, 사농공상 네 가지 신분 계급을 모조리 불러놓고 양반 매매 증서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왜? 부자는 이미 양반 신분 증서를 샀기 때문에 양반이 되었죠. 여기에도 쓰는 자리에도 신분에 따른 구별이 굉장히 철저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앉히고 양반은 이미 이제 양반 증서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여기 상민이 된 거죠. 그래서 아랫자리에 앉았다. 낮은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도 이제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서 양반 신분 매매 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권룡 10년 9월에 이 증서를 만들어놓으라. 그래서 이 증서를 쓴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여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이 사실적인 소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권룡 10년 1745년이니까 몇 세기? 18세기에 신분제가 동요했구나, 양반 매매 증서, 매간 매직이 성행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증서를 만드는데 이 문서는 천섬으로 양반을 사고 팔아서 황곡을 갚은 것을 증명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 뭐가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양반이란 호칭은 여러 개가 있다. 첫째, 글을 읽으면 선비, 벼슬을 하면 대부, 덕이 뛰어나면 군자라고 한다. 그리고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바로 양반이다. 그러니까 양반은 문관과 무관을 합쳐 이런 말하다.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가운데서 좋을 대로 부르면 된다. 이 중에서 그죠? 어차피 양반인데 이렇게 하는 일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달리 불려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딱 끊어. 여기서부터는 양반이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양반이 지켜야 할 규율, 행실, 덕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 매매 증서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놓고 눈은 가만히 꿋꿋을 내려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방 밀듯이. 이것은 뭐예요? 비유적 표현인데 요것과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 박을 밀듯이라는 것은 아주 유창하게 라는 뜻이에요. 유창하게 동네바귀를 줄줄 외워야 한다. 동네바귀는 이렇게 꺾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책의 이름입니다. 이 책을 줄줄 외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뎌야 돼. 배고프다고 춥다고 뭐라고 겉으로 표현하면 안 돼.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마. 굉장히 얘는 현실과 거리가 멀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금니를 딱딱 마주치고 뒤통수를 툭툭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을 하듯이 상겨야 돼. 그러니까 거칠애를 중요시해. 거칠애를 중시해. 거칠애 중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허식이라고 하죠. 소매자락으로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털어내고 모자에 물결무늬가 뚜렷하게 나야 해. 그러니까 거칠이를 굉장히 중시해요. 겉모습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입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돼. 소리를 길게 뽑아 종을 불어. 이봐라 이렇게 신발을 땅에 끌듯이 느릿느릿 걸음도 걸어야 돼. 그러니까 거칠이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고문진보 당시품 이를 깨알같이 베꼈을 때. 이것도 책의 이름입니다.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양반은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많아.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나열한 군수의 의도는 뭐야? 양반 매매 증서. 이 양반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손에 돈을 쥐지 않고 쌀값을 묻지 마. 그러니까 양반은 경제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마. 굉장히 관념적인 일에만 몰두해. 이거는 무엇과 관계없는 거예요. 실사구시 와 관계없고 이용후생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럼 실사구시는 뭐야? 실생활에 유용이 되는 학문, 즉 관념적인 게 아니라 사실의 토대를 두고 객관적이고 고증이 가능한 학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용후생은 역시 관념적인 것 말고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에 나아지게 하는 학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작가의 생각이에요. 박지원은 실사고시, 이용후생, 실학 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반 매매 증서에는 그와 반대의 일이 나와 있어요. 손에 돈 쥐지 말고 쌀값 묻지 말고 이런 거 그죠? 베껴 쓰고 동네박이 박 밀듯이 글만 외워. 이것은 뭐예요? 작가의 생각과 대치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반들의 생활을, 관념적인 생활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생각은 뭐야? 실사구시 해야 된다. 이용후생 해야 한다. 실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이거 거칠해져. 맨 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국을 후루루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 찢지 말고, 생파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에 수염을 빨지 말고. 이것은 다 거칠해요. 거칠해. 양반으로서 허례허식이죠. 필요 없는 예의를 갖추란 얘기고, 여기 돈에 손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는 뭘 비판하는 거라고요? 관념적인 양반들의 생활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생활과 관련된 일을 멀리 하라는 이 증서를 통해서 작가가 비판하고 풍자하고 싶은 것은 실사고시 해라, 이용후생 해라, 실학해라. 요거 나올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그죠? 이건 가정을 이끌어갈 때 지켜야 할 것이죠.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죽으라고 중놈을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 종놈을 야단치지 말아야 된다. 소와 말을 꾸짖 때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도 말고 아파도 무당 부르지도 말고. 그러니까 아파도 무당 부르지 마. 이것은 뭐야? 당시
지배적 종교가 유교이고 불교는 아니다. 무속신앙 안 된다. 라는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네요. 제사 지낼 때는 중을 부르지 마. 유교 중시한 거죠. 추워도 하루에 겹불을 지지 마. 왜? 체면을 차려야지. 라는 거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마. 이러한 상황을 어기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지켜야 할 규칙.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었는데 이런 사항을 어긴다면 한 가지라도 어기면 이 증서를 토대로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그러니까 양반 증서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성군수가 서명했다. 지금 이 군수가 지금 이 매매 증서를 만든 사람이죠. 자수와 별감이 증인으로 서명했다. 자수와 별감은 군수 밑에 있는 관직자들이 될 거예요. 이에 관청의 하인이 탁탁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북을 치는 것 같고 매우 크다. 북소리가 그 도장을 찍는 소리가 아주 큰 소리였다. 그리고 찍어놓은 모양은 하늘에 별이 펼쳐진 듯 도장이 많았다. 라는 것을 통해서 도장의 위험과 위약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매매 증서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호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그러면 호장도 하위 간직자야. 하급 관리자예요. 이 군수 밑에 있는 위에 나와 있는 자수와 별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호장이 좀 더 낮은 관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장이 이 증서를 읽고 나자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뭔가 이득을 바라고 양반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자 양반 신분을 샀는데 그런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즉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선같이 아주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원하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매 증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이 거칠애로 가득 찬 양반의 삶이었거든요. 거칠애.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 그죠? 허례허식이에요. 그래서 실망했기 때문에 새로 증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매매 증서 나오네요. 하늘이 백성을 알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아까 첫 번째 매매 증서에도 나왔죠.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그러면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두 번째 매매 증서에서는 말할 거예요. 뭐가 막대하냐?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아. 무의도식해요. 그죠? 무의도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놀고 먹는다는 소리예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어요. 비생산적인 양반입니다. 여기서 풍자하는 거죠. 어떤 양반의 무의도식하는 모습을 풍자한다.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다. 글만 대충 읽어도 크게 되면 문과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가 된다. 이렇게 글 조금 읽어서 문과에 급제하거나 혹은 진사가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문과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그러니까 문과에 급제하면 그 증서를 봤는데 그것이 홍패예요. 그래서 팔뚝만큼 작아요. 그러나 작지만 홍패는 작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자루다. 그래서 이 돈자루라는 것을 통해서 양반들이 얼만큼 부정부패를 일삼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양반 홍패가 바로 돈자루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의 행포를 비판하고자 이렇게 돈자루다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얘는 비유법이 되겠네요. 그죠? 홍패는 돈자루야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이 되겠네요. 서른에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어도 오히려 이름난 은간이 된다. 급제를 하지 그러니까 과거에 통과하지 않고서도 벼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시험만 통과해도 은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습되는 관직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세습이 되냐?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문에 공덕이 있는 사람은 이 관직을 세습하는 것을 우리는 세습하는 관직을 우리는 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관이 되어서 1차 시험을 합격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이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죠? 비판적인 의도가 있어요.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바쳐줌으로 기미치 희어져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어. 설렁증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함으로 뱃살이 쳐져. 그죠? 무의도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락적인 생활을 합니다.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이게 바로 향락이죠.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을 드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벼슬을 가지고 그 벼슬로 인해서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돈을 많이 쌓아두는 이런 양반의 행태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과의 홍패를 가진 사람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은관이 되는 사람은 1차 시험만 합격해도 대대로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그 홍패가 바로 돈자루라서 마음껏 부정부패를 누리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다 라는 당시 양반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아. 이렇게 벼슬 해도 돈자루지만 시골에 묻혀 살아도 벼슬 하지 않고 즉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어. 양반이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가 먼저 자기 논에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에게 양반에게 대들겠어. 대드는 사람 없어. 서리법이겠네요. 내놈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 끄덩이를 잡아 휘둘고 이건 뭐죠? 양반들의 횡포예요. 기미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 양반을 원망하겠느냐. 그냥 양반들의 횡포에 대해서 뭐예요? 비판. 풍자하고 있는 거죠. 양반이라는 신분으로 그 신분 하나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이나 혹은 평민들을 마음껏 부리고 횡포를 부리는 이 양반의 횡포에 대한 비판. 이러한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이 여기까지 끝인데 부자가 이 증서의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내물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양반은 이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이거 양반들 도둑놈이네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도둑놈의 양반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집약적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매매 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되었지만 매매 증서를 하면서 이 증서의 내용을 듣고는 이 양반의 신분을 뭐라고 반납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시는 양반이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양반들의 부도덕과 행포를 비판한다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양반전은 당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어땠다? 신분제가 동요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다. 부자 신흥부유층, 여기 부자로 대표되는 신흥부유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을 통해서 양반이라도 가난한 양반들이 있었다. 그리고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 즉 풍자의 대상은 첫 번째 양반이 무능력한 것. 환자를 갚지 못하는데 울고만 있어요. 이거 풍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양반의 부인이 양반이라는 게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거려 라고 하면서 양반의 무능력을 한 번 더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를 통해서 양반 매매를 막으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양반들은 그냥 다 양반이 되는 게 아니고 양반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작가의식을 또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이 양반 신분을 팔고 나서
여기 군청에서 밑에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양반이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고 자신을 부르는 호칭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번거지 잠방이는 평민들이 입는 옷이고 소위는 평민들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첫 번째 매매 증서에서는 양반들이 뭘 비판한 거죠? 얼마나 허례허식 거칠에 얽매여 살고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만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올 수 있는 사자성어 실사구시 이용우생 실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여기 양반 매매 증서에서는 아주 관념적이고 쓸데없는 거칠에만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자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작성했고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어서 두 번째 매매 증서를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익이 되긴 하는데 완전 도둑놈 심보야. 왜? 보니까 문과 즉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이 바로 돈자루라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만약에 2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않아도 1차만 합격해도 은간이 되어서 벼슬자리에 올라서 아주 무의도식하고 사치하면서 살아. 게다가 벼슬 하지 않고 시골에만 있어도 양반이란 신분 때문에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려. 이런 것을 비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둑놈이라는 것은 양반들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그러면 양반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한 건 두 번째 매매 증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들의 거칠에 허례허식 이런 것, 실사구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실학을 따르지 않는 거, 이용후생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반전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시 하나 만평 하나 봅시다. 2단원의 학습 목표가 풍자니까 무엇을 풍자하는지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거는 시인데, 자고 일어나 달리기를 하면 발목 삘까봐 조깅을 한다. 그런데 달리기와 조깅은 같은 말이죠. 그럼 왜 이 같은 말을 달리 썼을까요? 달리기는 순 우리말이고 조깅은 한자어죠. 그래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현대인들에 대한 풍자를 담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땀이 나서 찬물로 씻으면 피부병 걸릴까봐 냉수로 샤워만 한다. 그래서 찬물은 냉수랑 같은 말, 씻는다는 샤워랑 같은 말. 그래서 이 냉수, 한자를 많이 쓰네, 샤워, 외려를 많이 쓰네 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만평인데요. 만화에다가 뭔가 이 핵심적인 요소를 담아서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여진 게 만평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폭죽이 막 터지고 있는데, 터지는 게 뭐예요? 시민의식이 터져요. 그리고 터져서 날아가는 게 뭐예요? 쓰레기예요. 그래서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시민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만평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이 빨리 듣기로 해서 들으면 준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십시오.